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60대 주부였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30년을 살아온 24평 아파트입니다. 작지만 정갈하게 꾸며놓은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어요. 거실 창가에는 제가 정성껏 키운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부엌에는 늘 김치 냉장고와 쌀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지만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주 그리고 8살 손자 유성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해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차가워 가을이 깊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해서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나가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고 손자가 먹을 달걀말이, 재료도 챙겼어요. 며느리를 위해서는 그녀가 한번 맛있다고 했던 연근조림도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었거든요. 오후 5시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 뒤로 며느리와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오늘도 어김없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딱딱한 인사를 건넨 며느리는 곧바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성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아들의 말에 손자는 잠깐 저를 보더니 이내 텔레비전으로 달려가 만화를 틀어달라고 보챘어요. 할머니, 뽀로로 보고 싶어 그래. 우리 유성이 할머니가 틀어줄게. 저는 기꺼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유성아, 태블릿으로 봐. 텔레비전은 눈 나빠져 그러더니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었죠.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소파에 엎드려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고 손자는 태블릿에만 빠져 있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와, 엄마. 정말 맛있겠다. 갈비 오랜만이네. 그나마 아들이 반가워해 주니 보람이 있었어요. 많이 먹어라. 너 요새 많이 마른 것 같더라.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그래요. 신제품 출시 때문에.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며느리는 젓가락질을 건성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갈비를 한 점 먹더니 이내 내려놓았어요. 어머님, 음식이 좀 짠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간을 좀 센 편인가 봐. 요즘에는 건강 생각해서 짜게 안 먹거든요. 유성이도 짠 음식 먹으면 안 되고요. 며느리의 말에 제 기분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한 지적을 들으니 마음이 쓰랬어요. 식사 후 제가 과일을 깎아내오는 사이 아들이 손자에게 새로 사온 로봇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유성아, 아빠가 사온 로봇이야. 이거 변신도 돼 하지만 유성이는 몇 번 만져보더니 금세 시시하다며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거 재미없어. 친구 건이가 가진 거가 더 좋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깎아놓은 사과를 들고 손자에게 다가갔어요. 유성아, 할머니가 깎은 사과 먹을까? 달콤해. 아이는 태블릿만 보느라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며시 태블릿 화면을 가리며 말했어요. 잠깐만 이거 끄고 할머니랑 이야기하자.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성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제 정강이를 힘껏 발로 찼던 겁니다. 아야. 깜짝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8살 아이의 발길이라고 해도 운동화를 신은 채로 가한 충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성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평생 손자를 혼낸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른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야지. 어른한테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야. 손자는 울지도 않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꾸중을 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파에서 일어선 며느리가 제게 달려오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긴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애한테 소리 질러요? 애가 뭘 안다고.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목이 꺾일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은주야. 뭐 하는 거야? 아들이 소리쳤지만 며느리의 소나기는 더욱 세게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우리 유성이한테 소리 질렀잖아요. 애가 할머니 발로 찼다고 해서 그렇게 야단칠 필요까지 있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60이 넘은 몸으로 이런 폭력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은주야, 둘 다 그만해. 아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 했지만 며느리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머리를 놓아주면서도 손톱이 제 뺨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뜨거운 통증과 함께 뺨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유성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아셨어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제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충격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넘어질 뻔한 저를 부축하지도 않고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엄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저보다 며느리의 편에 서 있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황급히 짐을 챙기며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뺨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각성이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뺨에 선명하게 그어진 상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남의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살아온 제 얼굴에 며느리가 남긴 치욕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김영희의 인생 1막이 끝나고 이제 전혀 다른 2막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참고 당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시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고 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뺨에 난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모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는커녕 안부 인사 한마디도 없더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래,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너무 놀라서 그랬대요. 유성이가 갑자기 울어서 당황했다고. 은주, 제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입에서 나온 그 해명은 제게 더 큰 상처를 주었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발로 찬 것은 언급도 없이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어쩌면 좋겠다는 말이니? 그냥 은주가 먼저 사과하면 엄마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마저 제게 양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기는 남편이 법무사 일을 해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수기는 중간중간 분노의 탄성을 내뱉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언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는다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그런데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나섰다가 아들만 더 힘들어질까봐. 언니, 지금 아들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야. 저런 여자한테 휘둘리면 나중에는 더 큰일 날 거야. 우리 남편한테 한번 상담받아봐. 정수기의 남편 박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닙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며느님의 평소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수집하세요. 병원에 가서 상처 진단서를 받고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하시고 그리고 며느님의 평소 행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박 법무사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뺨의 상처를 진찰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누가 할머님을 이렇게 했습니까? 라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좀 넘어졌어요. 거짓말을 했지만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는 발급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아파트 관리소에 갔습니다. 혹시 그날 소음 신고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아, 그날 말씀이세요? 네, 신고 들어왔었어요. 층간소음이 아니라 집안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났다고.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관리소 직원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공책 하나를 꺼내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준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추석 마이너스 시댁 음식이 짜다며 거의 먹지 않음. 유성이한테만 따로 가져온 도시락 먹임. 2023년 12월 마이너스 아들 생일상에 늦게 나타나서는 바빠서 못 챙겼다며 케이크만 사옴. 2024년 설날 차례상 준비 일절 도우지 않고 거실에서 휴대폰만 봄. 적다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이지만 모이면 며느리의 인품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돈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사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돈, 지난번 일로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싶어서 은주가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사돈의 다음 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사실은 은주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실수라니요. 남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 실수란 말입니까? 사돈,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명백한 폭력이죠. 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돈,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은주 씨가 정말 미안하다면 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돈이 너무 고지식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은주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 전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돈,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사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돈이 너무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끝으로 사돈은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 문제는 절대 대화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수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사돈이 다녀갔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정수기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붕괴했습니다. 그 집안이 통째로 글렀구나. 언니, 이제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겠어. 우리 남편 말로는 이런 경우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 게 좋다고 하던데. 내용 증명이 뭔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고장 같은 거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만약 응답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지. 저는 정수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전에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정수가 고마워.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고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법정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은주의 평소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그녀가 늘 들고 다니는 비싼 가방들, 매번 새로 바뀌는 옷차림, 그리고 아들에게 투정하듯 조르던 모습들. 준호야, 우리 집 냉장고 너무 낡았어. 요즘 나온 김치냉고 정말 좋던데. 여보, 유성이 유치원비 올랐어. 이번 달 용돈 조금만 더 줄 수 있을까? 그때마다 아들은 어떻게든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제게 용돈을 빌리러 올 때도 있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만 50만 원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가 산후조리 때문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엄마, 유성이 학원비 때문에 급한데 30만 원만 좀.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주었어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들네 아파트 근처로 나갔습니다.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 앉아 기다리는데 오전 10시경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유성이는 유치원에 간 시간이었고 아들은 출근했을 테니 혼자였어요. 놀란 것은 그녀의 차림새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옷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손에 들린 가방은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명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더니 어디론가 떠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빌려준 돈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통장을 뒤져보니 지난 2년간 무려 800만 원이나 되더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로 만든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몰래 돈을 빼간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악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댔다니. 이건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며칠 전부터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준호야. 저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혹시 내 적금 통장에서 돈 뺀 거 알고 있니?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엄마,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곧 갚아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뺐니? 200만 원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 돈을 훔쳤다는 사실보다도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 돈이 정말 어디에 필요했던 거니? 엄마,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일 시간 되시면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도 지켜야 할 자존심과 노후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수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내용 증명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정수기의 남편 박 법무사와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머님, 지난번 상담 후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며느리가 제 적금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일과 그동안 아들에게 빌려준 돈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법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네요. 폭행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도 상당합니다. 우선 며느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죠?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박 법무사는 제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SNS를 통한 정보 수집.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린다고 하더군요. 둘째, 며느리의 친구나 지인들을 통한 간접 정보 획득. 셋째, 아들의 금융거래 내역 점검을 통한 돈의 흐름 파악. 하지만 어머님, 이 모든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오히려 어머님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선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것이었는데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 은주의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연히 아들의 페이스북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것도 하는 줄 몰랐거든요.
아들의 페이스북에는 가족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며느리가 태그된 게시물들을 따라가다 보니 며느리의 계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페이스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비싼 옷과 가방들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을 보니 아들이 제게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시기와 겹치더군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지난달에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고급 호텔 뷔페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에 이런 글이 달려 있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역시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야. 해시태그 럭셔리,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그 아래 댓글들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가방 너무 예뻐요. 어디 거예요? 에르메스에서 새로 나온 거야. 남편이 사줬어 키읔키읔. 부러워 요유유 저도 그런 남편 갖고 싶어요. 우리 남편 진짜 최고야 맨날 예쁜 거 사주려고 해. 저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제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며느리의 사치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부유한 집 아내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의 친구 목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민석이라는 남자였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꽤 잘생긴 사람이더군요. 호기심에 그의 프로필을 들어가 봤는데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꽤 친밀해 보였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는 모습, 같은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깝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친정 쪽 정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때 받은 청첩장을 뒤져보니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직접 찾아가기는 어려우니 우선 그 동네에 사는 정수기의 친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어요. 언니, 그 동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미용실 하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한테 슬쩍 물어볼게. 정수기의 도움으로 며칠 후 놀라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그 집안이 완전 거짓말쟁이야. 무슨 말이야? 며느리 친정이 부유한 집안이라고 했잖아. 근데 완전 거짓말이래.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사업 망해서 지금은 작은 식당 운영하고 있고 빚도 많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며느리는 늘 자신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한다고 자랑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그 집 딸이 시집가서 돈 많이 번다고 동네에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야. 명품 가방 사준다. 좋은 차 사준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돈으로 친정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언니, 이것만이 아니야. 그 집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 남동생 말인데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대. 일정한 직업 없이 이것저것 하면서 누나한테 손 벌리고 산다고 하던걸. 점점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아들의 돈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큰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며느리의 뻔뻔함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친정에서는 부유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그동안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며느리 은주의 거짓말들. 1. 친정이 부유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2. SNS에서 남편 자랑하며 명품 과시.
3. 낯선 남자 민서과의 수상한 만남. 4. 친정 가족들에게 돈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 5. 시어머니 폭행 후에도 사과 없음. 적다 보니 며느리라는 사람의 실체가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아들을 이용할 작정으로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전화를 너무 급하게 끊으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 설명해봐라. 그게 은주가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 친정의 실상을 알고 있었거든요. 준호야, 그 돈이 정말 병원비로 쓰였는지 확인해 봤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너도 이제 가장인데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오후 저는 박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신용조사 전문가입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금융거래 내역이나 신용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물론 비용이 좀 들겠지만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 이 과정에서 알게 될 진실이 어머님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걸 각오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저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끝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아들과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며느리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내야 했습니다. 박 법무사가 소개해준 신용조사 전문가 이강민 씨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 법무사님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며느님에 대한 신용조사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합법적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공개된 정보와 본인 동의 하에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조사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이 씨는 며느리의 기본 정보를 받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저는 며느리와 민석이라는 남자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계속 지켜보니 둘이 만나는 빈도가 상당히 잦더군요. 특히 며느리가 올린 최근 게시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오늘도 좋은 사람과 맛있는 점심 해시태그 일상, 해시태그 행복.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테이블 맞은편에 남자의 손이 살짝 보였어요. 시계를 차고 있는 손이었는데 그 시계가 민석의 프로필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더군요. 더욱 수상한 것은 그 게시물의 날짜였습니다. 평일 낮 2시였어요.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유성이는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며느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위치 태그를 보니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이런 곳에서 만날 이유가 뭘까? 의심이 더욱 커졌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수기의 친구가 우연히 며느리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내 친구가 강남에서 며느리 봤는데 남자랑 손잡고 다니더래. 뭐라고? 응. 호텔 로비에서 남자랑 아주 친밀하게 얘기하고 있더래. 키스까지는 안 했지만 딱 봐도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봤어? 키 크고 잘생겼다고 하던데.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대. 민석의 프로필과 일치하는 외모였습니다. 그 주말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의 SNS 패턴을 보니 토요일 오후에 자주 외출하는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아들네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가 나타났어요.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평생 남을 미행해 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카페에서 저는 멀리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10분 정도 지나자 민석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가 SNS 프로필과 일치했어요.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나눌 만한 포옹이 아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석이 며느리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며느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걸어가더군요. 딱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호텔 안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은주가 어디 갔는지 아니? 네,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세요? 남자친구? 아니요, 대학 동창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에게 당장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 엄마, 혹시 은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성격이 좀 까칠하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직도 아들은 며느리를 믿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초 이강민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어요. 저는 서둘러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씨는 두툼한 파일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내용을 보시면 꽤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정말 들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첫째, 며느님의 신용 상태입니다. 현재 7개 금융기관에서 총 3,5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그런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대출들 대부분이 생활비나 쇼핑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이용, 미용실 등에 주로 쓰였어요. 이 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둘째, 며느님의 가족관계입니다. 친정 아버지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남동생은 무직 상태로 누나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제가 아들을 통해 도와준 돈들이 네, 대부분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며느님 통장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가족들에게 이체되고 있거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돈으로 며느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민감한 내용인데 이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며느님이 민석이라는 남성과 자주 만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남성은 정직한 직업이 없고 여러 여성들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은주가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난 6개월간 총 800만 원 정도가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아드님께 보여주시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이런 여자에게 속아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들을 이용할 작정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들의 등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순진한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방법을 고민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 스스로 의심을 갖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진실을 받아들이기 쉬울 테니까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은주가 요즘 외출을 자주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니?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보여서. 집안일이 힘들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괜찮대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아들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준호야, 혹시 은주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니니? 빚이 있거나 그런 건.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요즘 젊은 부부들이 카드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는 괜찮아요. 은주가 돈 관리를 잘해서.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믿고 있었지만 제 질문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저는 서서히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곧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가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강민 씨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단순히 허영심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남편과 시댁을 이용해온 사기꾼에 가까웠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 직접 만나서 상의하시죠. 오늘 오후 시간 괜찮으세요?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니 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네요. 사기, 횡령, 불륜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법적 대응이 아니라 아들이 현실을 깨닫고 그 여자와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아드님이 어머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박 법무사는 저에게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아들 스스로 며느리의 실체를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 둘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 셋째,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아들이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박 법무사가 소개해 준 사람은 조현우라는 전직 형사였습니다. 현재는 사설 탐정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런 일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조현우 씨는 50대 초반에 침착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이 느껴지는 신뢰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선 며느님의 일상 패턴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디서 만나는지,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요. 조 씨는 며느리를 2주간 미행하며 그녀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라는 남자의 정확한 신상과 배경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주 조사비로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돈이 문제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저는 아들에게 서서히 의심을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니까 우연을 가장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토요일,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시간 있니? 할머니 병문안을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네, 엄마. 근데 은주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저 혼자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유성이는 학원 갔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강남 쪽으로 길을 돌렸어요. 엄마, 왜 이쪽으로 가세요? 아, 잠깐 들를 곳이 있어서. 금방 갈게. 그때 마침 며느리와 민석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 씨가 미리 알려준 정보 덕분에 그들이 자주 만나는 장소를 알 수 있었거든요. 저기 은주 아니야? 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돌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 남자 누구예요? 나도 몰라. 친구라고 하지 않았니? 며느리와 민석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희 내려주세요. 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준호야, 진정하고.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고 올게요. 아들은 택시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불러 세우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민석의 손을 급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변명하는 듯 했어요. 1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민석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택시에 다시 타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뭐라고 하던? 대학 선배래요. 우연히 만났다고.
그런가 보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 의심의 빛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아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들러붙었습니다. 뭔가 의심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정말 우연이었어. 길에서 선배를 만나게 될 줄 몰랐지. 응, 알았어. 아들은 대답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일 때문에 좀 찜찜해요. 왜? 뭐가? 은주 말이 좀 이상해요. 우연히 만났다고 하는데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나? 나는 잘 못 봤는데.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은주가 외출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혹시 의심되는 게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 신경 쓰이네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연우 씨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어머님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며느님과 그 남자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조 씨는 며느리와 민석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확실한 불륜 증거죠? 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자가 며느님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여자들이요? 네, 모두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골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것도 문제였지만 제 아들의 돈이 그런 곳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의 가족 상황도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친정에서 며느님을 완전히 ATM 기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정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딸이 시댁에서 돈을 많이 가져와서 자신들이 편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이젠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그 가족들이 제 아들을 완전히 호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조 씨, 모든 증거를 확실히 수집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더 주시면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배신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우롱하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왔어요. 조연우 씨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며느리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아들이 받을 충격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점점 키워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지자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주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아들이 제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난다고 하는데 거의 매일 나가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만 보고 혹시 직접 물어봤니? 물어봤는데 답답하다고 짜증내요. 신뢰하지 못한다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미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조 씨와 만날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이번 조사 결과는 정말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조 씨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며느님의 행동 패턴을 2주간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5일은 그 민석이라는 남자와 만났습니다. 조 씨는 두툼한 파일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와 민석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와 민석은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포옹을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키스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조 씨가 보여준 것은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이 시간 후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이날 며느님은 남편에게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명백한 불륜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조 씨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줬어요. 며느님이 지난 3개월간 민석에게 총 1,2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매번 다른 명목으로 했지만 모두 그 남자 계좌로 들어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 돈이 모두 제 아들이 번 돈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조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석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은 무지개 빚더미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며느님 말고도 3명의 기혼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3명이나요? 네, 모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문적인 지골로죠. 여성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남자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며느님의 친정 상황도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 씨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어요. 친정 아버지는 현재 3억 원의 빚이 있고 남동생은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며느님이 보내는 돈이 이들의 빚 갚는 데 쓰이고 있어요. 점점 더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님의 학력과 경력도 대부분 허위입니다. 명문대 졸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전문대를 나왔고 외국 유학 경험도 없어요.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투성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이 모든 증거를 아드님께 보여드릴 건가요? 그래야죠.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아들이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조 씨, 이 증거들을 법정에서도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이에요. 불륜, 사기, 횡령.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바로 이 모든 걸 보여줄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접근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시간 되세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니? 은주가 좀 이상해요. 며칠 전부터 계속 휴대폰을 숨기고 전화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아들도 이미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은주 가방에서 영수증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2인분이었는데 혹시 누구와 갔는지 물어봤니? 물어봤는데 친구와 갔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왜 자꾸 의심하냐고.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 중요한 이야기야. 네. 무슨. 와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야. 1시간 후
아들이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저는 정리해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에 대한 진실이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그동안 조사한 모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불륜, 거짓말, 금전적 배신, 가족들의 기만 행위까지.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던 아들도 구체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특히 며느리가 민석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봤을 때는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준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야.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자료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고개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준호야,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성이도 있는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우롱하도록 둘 수는 없다.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내일 은주를 추궁해 볼게요. 조심해라.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이제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 그날 밤 아들은 저희 집에서 잤어요. 며느리에게는 출장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예요.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 증거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며느리 은주와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결심에 찬 표정과 동시에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은주와 정말 끝장을 볼 생각이에요. 준호야,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는 말고 차분하게 사실만 따져봐라. 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난 후 저는 온종일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오후 2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은주가 집에 없어요. 가방도 옷도 다 가져가고. 뭐라고? 아침에 제가 나간 사이에 짐을 싸서 나간 것 같아요. 편지 하나만 남기고. 며느리가 도망간 것 같았어요. 아마 어제 아들의 행동에서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데? 잠깐만요. 더 이상 이 생활을 견딜 수 없다. 유성이는 잘 부탁한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자신의 잘못은 언급도 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편지를 써놓고 도망간 겁니다. 유성이는 어디 있니? 학교에 있어요. 아직 모를 거예요. 일단 진정하고 엄마 집으로 와라. 함께 생각해보자. 1시간 후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그 사람의 정체를 모를 수 있었을까요? 준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교묘하게 속인 거지. 하지만 아들의 자책은 계속되었어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저와 유성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더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은주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막지 못했고, 됐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유성이 잘 키워줘.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찾으려 하지 마. 정말 무책임한 메시지였어요. 엄마, 이 사람이 정말. 준호야, 화내지 마라. 오히려 잘된 일이야. 이제 그 여자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잖니. 하지만 문제는 유성이었어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의 갑작스러운 실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4시 유성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아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어요. 유성아,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갔어. 언제 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유성이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유성이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는 엄마가 없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돼? 물론이지, 우리 유성이. 아들과 유성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도망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가져간 돈들을 되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유성이의 양육권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해야 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가 도망갔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박 법무사는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어머님, 일단 실종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륜과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숨기 어려워요. 카드를 쓰면 위치가 나오고 휴대폰도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그날 오후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사흘 후 며느리의 행방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석과 함께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준호 씨, 부인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고. 경찰의 말에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직접 가서 얘기해 보겠어요. 준호야, 위험할 수도 있어. 혼자 가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그냥 정리하고 오겠어요. 결국 아들은 박 법무사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유성이를 돌보며 집에서 기다렸어요. 다음 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시원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니? 엄마, 이혼하기로 했어요. 은주가 동의했다고? 네, 처음에는 버티더니 저희가 가진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순순히 응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불륜 증거와 금전적 배신의 증거들이 나오자 할 말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석이라는 그 남자는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은주가 곤란해지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며느리는 홀로 남겨진 채 모든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됐니? 당연히 제가 가져요. 은주도 이해 없다고 했고요.
재산 분할도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네. 네, 엄마.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가져간 돈들이었습니다. 준호야, 그 돈들은 어떻게 할 거니? 그것도 포기하기로 했어요, 엄마. 뭐라고? 그 많은 돈을. 엄마, 그 돈 때문에 더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돈을 되찾으려면 오랜 법정 다툼을 해야 할 텐데 그것보다는 빨리 새 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울로 올라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모든 게 끝났어요. 은주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그런데 마지막에 엄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은 안 들어도 돼. 저는 정말 그런 사과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유성이가 제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유성아, 엄마는 이제 안 올 것 같아. 왜? 엄마가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씩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독소가 빠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것 같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해시태그 8장 진실의 폭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즉 사돈 어른이었어요. 사돈, 우리 은주가 집에 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돈도 모르시는군요. 따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는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던데. 저는 한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친정에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돈, 시간 되시면 한번 뵙시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럼 내일 뵐까요? 다음날 사돈이 저희 집에 왔을 때의 표정은 불안함 그 자체였어요. 아마도 딸이 무슨 큰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돈, 앉으세요. 따님에 대해 알려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꺼내 사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따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불륜, 거짓말, 금전적 배신, 그리고 친정 가족들까지 속여가며 저희 집 돈을 가져다 쓴 일들을 말입니다. 사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사돈,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게 증거가 있는 일들입니다. 사진도 있고 거래 내역도 있고요. 특히 며느리가 민석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봤을 때 사돈은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세상에, 우리 은주가 이런 짓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며느리가 친정 가족들에게 보낸 돈의 내역도 보여줬어요. 이 돈들이 모두 제 아들이 번 돈입니다. 따님이 남편 몰래 사돈 댁에 보낸 거예요. 사돈은 그제야 자신들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사돈, 정말 몰랐습니다. 은주가 남편이 잘해줘서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줄 알고 받았었는데 사돈이 모르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따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희를 속인 겁니다.
사돈은 한참을 말없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딸을 제대로 못 키워서. 일어나세요, 사돈. 그건 사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돈의 사과는 계속되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은주가 그런 짓까지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돈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분도 어떤 면에서는 며느리에게 속은 피해자였으니까요. 사돈,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대신 따님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사돈이 돌아간 후 저는 좀 더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적어도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긴급히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은주가 온라인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SNS와 온라인 카페에 저희를 모함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급히 돌아온 아들이 컴퓨터를 켜서 보여준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질로 인한 이혼 후기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었는데 내용이 완전히 거짓투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미워했어요. 제가 음식을 해도 짜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 편만 들고 저는 1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고 모욕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 놓은 거짓말이었어요. 더 화가 났던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했어요. 유유 요즘 시어머니들 너무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시댁이 정말 무서워요. 남편이 와이프 편을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혼 잘한 것 같아요.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저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십 개나 달려 있었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준호야, 진정해.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의 잘못은 숨기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다니. 저는 즉시 박 법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퍼진 거짓말을 바로잡으려면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글을 올린 그 카페에 직접 가입했어요. 그리고 억울한 시어머니의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아들이 대신 써줬지만요. 안녕하세요. 위에 올라온 글의 당사자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직접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며느리의 불륜 사진은 일부만 공개했지만 거짓말과 금전적 배신에 대한 증거들은 상세히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저희 가족을 속이고 배신한 것입니다. 글을 올리고 하루가 지나자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헐, 진짜 며느리가 바람 폈네요. 사진까지 있으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죠. 시어머니님이 오히려 피해자시네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요즘 며느리들 정말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다니. 며느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결국 며느리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한번 퍼지면 완전히 지우기 어렵잖아요.
며느리의 친구들과 지인들까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인 척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 글들 삭제해 주세요. 저 이제 정말 죽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사돈 어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사돈, 은주가 방에만 들어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밥도 안 먹고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사돈, 그건 따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희를 그렇게 모함했으니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사돈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사람이 너무 무너져서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사돈, 따님이 정말 반성한다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동안 거짓말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특히 시어머님과 남편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이었고 거짓으로 다른 분들을 속인 것도 죄송합니다. 이제 조용히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비로소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저희 가족의 명예도 회복되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공개 사과 이후 저희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성이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가끔씩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봤어요. 유성아, 엄마는 멀리 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보러 갈 수 있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엄마, 유성이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이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보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와중에 박 법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님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무슨 합의요? 명예훼손 고발건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그동안 가져간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더 이상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되돌려준다고 하나요? 1,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피해액의 절반 정도죠. 아들과 상의해 본 결과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의 법정 다툼보다는 깔끔한 정리가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을 보냈어요. 아마도 저희와 마주치기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머님. 박 법무사의 말에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 돈으로 저는 우선 아들의 빚부터 정리해줬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생긴 카드 빚들이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됐다. 그런 말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아들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졌고 유성이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정말? 아빠한테 보여줄래? 응. 유성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림에 없었어요. 유성아, 엄마는 왜 안 그렸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유성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여행 갔잖아. 우리만 그렸어.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2달 후 저희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수기가 전해준 소문이었어요. 언니, 며느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민석이라는 그 남자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대. 돈 다 뜯어먹고는 다른 여자한테 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친정에서 식당 일 도우면서 지낸대. 완전히 초췌해졌다던데.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언니, 며느리 친정에서 받았던 돈들 다 갚겠다고 연락 왔다던데? 응, 사돈어른이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시더라. 실제로 사돈어른은 매달 50만 원씩 저희에게 송금하고 있었어요.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적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저희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라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완전히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유성이도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없다는 것 때문에 위축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우와, 우리 유성이 정말 잘했네. 아이는 이제 완전히 저를 엄마처럼 의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유성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왜? 엄마 있을 때는 항상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 무서워. 아이의 말에 저와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서웠다고? 왜? 엄마가 항상 화났어.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나한테도 소리 질렀고 그제야 알았어요. 아이도 며느리의 폭력적인 성향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은 아빠도 할머니도 항상 웃어. 나도 행복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로 잘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해 연말, 저희는 조용한 송년회를 가졌어요. 집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유성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준비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잘 정리됐네. 아들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힘들었지만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속고 살았을 거예요.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엄마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새해가 되자 더욱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소개받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 회사 후배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유성이도 좋아하고요. 저는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아들이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네, 엄마. 저도 알아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그 여자를 만나봤는데 정말 인상이 좋았어요. 조용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지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준호가 신세 많이 지는군요. 저야말로. 준호 오빠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유성이도 민지를 금방 좋아했어요. 민지 이모,
나랑 같이 게임해 줄래? 그럼 우리 유성이랑 재밌게 놀자.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아들과 민지가 결혼했어요. 조용한 가족식으로 치렀지만 정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유성이는 이제 진짜 엄마를 얻었다며 좋아했고 저도 정말 든든한 며느리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모든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은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과거일 뿐이었어요.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저희 가족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들과 민지의 결혼식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 민지는 정말 딸 같았어요. 은주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유성이 학교 참관 수업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럼 좋지. 우리 손자 공부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민지는 유성이를 친자식처럼 대했어요. 아이도 이제 완전히 민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학교 참관 수업에서 유성이가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저예요. 모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유성이가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요. 그러게. 이제야 진짜 아이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힘든 시기에 유성이를 잘 돌봐주셔서 민지의 고마운 마음이 전해져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기가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언니, 은주 근황 들었어? 또 무슨 일이야? 재혼했대. 고향에서 만난 남자랑.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남의 일이었거든요. 잘 됐네. 이번에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 저 같으면 아직도 화가 날 텐데. 정수가 미워하면서 사는 건 나만 힘들어. 이제는 정말 다 잊어버렸어. 실제로 그랬어요. 은주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여름이 되면서 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임신한 거예요.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아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 정말 감사한 일이야. 유성이도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신이 났어요. 할머니, 동생이 남자아이면 좋겠어? 여자아이면 좋겠어? 뭐든 좋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민지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정성껏 돌봐줬어요. 따뜻한 미역국도 끓여주고 태교에 좋다는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은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이번에는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서 민지가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어머님, 손녀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보니 정말 천사 같았어요. 이쁘다, 정말 이쁘다. 아들은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유성이도 동생을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동생이 나보다 작네. 내가 형이니까 잘 돌봐줄 거야. 우리 유성이가 정말 의젓하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면서 집안이 더욱 활기차졌어요. 그 무렵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잖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민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치면서 저도 새로운 활력을 얻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겼거든요. 봄이 되자 저는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유성이와 함께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할머니, 이 씨앗이 정말 식물이 돼? 그럼 우리 유성이가 잘 돌보면 맛있는 채소가 될 거야. 아이와 함께 땅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여름이 되자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와, 할머니, 고추가 정말 컸네. 그러게, 우리 유성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 수확한 채소들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민지는 산후조리를 마치고 더욱 살뜰하게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좋지. 차근차근 알려줄게. 은주는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제게 요리를 배우자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요리를 그리워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저는 1살 더 먹었어요. 63세 생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유성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로 줬어요. 저희 가족 5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유성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네. 응, 할머니가 제일 이뻐 보이게 그렸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생일상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다 잘 됐네요. 아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어머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은주와의 갈등,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정말 파란만장했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맞이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유성이도 이제 완전히 밝은 아이가 되었고 새로 태어난 손녀는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써보고 싶었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책을 쓰실 거예요? 응, 한번 해볼까 해서.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도 격려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컴퓨터 작업 도와드릴게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정말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봄이 오자 저는 또다시 텃밭을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손녀도 함께 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어요. 할머니, 아기도 채소 볼 수 있어? 유성이가 6개월 된 동생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아기도 예쁜 꽃들을 봐야지.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었고, 현재는 평화롭고, 미래는 희망적이었어요. 은주라는 사람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간혹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저는 마당에 앉아 아들과 민지가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성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고 어린 손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햇살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이렇게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